엄마, 왜 이러세요? 왜 지영이 머리채를 잡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말수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내가 왜 이러냐고? 네가 울고 있잖아. 내 아들이 매일 밤 한숨 쉬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날 밤 말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잡은 며느리의 머리채가 대한민국 검찰청 배지를 단 검사 딸의 머리채라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말순, 67세.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토박이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선 입 좀 센 사람으로 통했죠. 하지만 말순에겐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박준호. 우리 준호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에요. 말순은 동네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며느리? 글쎄요. 요새 젊은 애들은 집안일도 잘 안 하고 맨날 회사 일만 한다니까요. 준호는 중견 제조업체의 과장이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주말에도 거래처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도 말순의 눈에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윤지영, 35세. 지영은 최근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밥도 안 차린다며? 우리 준호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빵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애 낳고 나서도 회사 다닐 거래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말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가슴 속엔 분노가 차올랐죠. 내가 뭘 잘못 키운 거지?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말순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말순은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다는 걸, 아들이 울었다는 걸. 누가 우리 아들을 울렸지? 말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날 밤 말순은 지영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영이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귀엔 그게 건성으로 들렸죠.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어머니, 저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맨날 회사, 회사! 집안은 생각도 안 하지?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죠. 어머니, 제가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참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 준호 매일 편의점에서 밥 사 먹는 거 알아? 제가 미리 반찬을 만들어뒀는데 준호 씨가 안 먹은 거예요. 뭐? 그게 변명이야? 아내가 밥상을 차려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죠. 엄마, 그만하세요. 지영이 요즘 진짜 바빠요. 넌 왜 맨날 지영이 편만 들어? 너 울었잖아. 제가 언제 울었어요? 오늘 퇴근하면서 눈 빨갛게 해서 들어왔잖아.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머니가 눈치챘다니. 엄마, 그건 회사 일 때문이에요. 지영이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확신이 박혀 있었죠. 며느리가 아들을 괴롭힌다고.
다음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죠. 자, 다들 앉아. 오늘은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 지영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지영아, 너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네, 어머니. 이번 달까지 프로젝트 마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노릇은 언제 할 건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준호 씨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이해? 우리 아들이 매일 고생하는데 무슨 이해? 엄마, 제발요. 지영이 잘못한 거 없어요. 준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순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넌 닥쳐. 내가 지금 며느리 교육하는 거 안 보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영의 작은 비명과 함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니 말을 그따위로 듣고 지영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저 말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 좀 시키면 안 돼?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 내일 친정 갑니다. 뭐? 그래, 가! 어차피 넌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지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죠. 그날 밤 말수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는 내보내는 게 맞아.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지금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고개만 저었죠. 미안해요. 준호 씨. 나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말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흥. 역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지금 문을 나선 며느리가 단순히 친정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오전 9시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아.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를 지영은 알고 있었죠. 오늘 점심시간에 봐야겠다. 사무실로 와. 네, 아빠. 아빠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 윤태석, 62세. 서울지검 부장검사.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 윤태석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에도 간섭하지 않았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됐다는 말 한마디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딸이 울면서 전화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빠, 저 시댁에서 머리채를 잡혔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은 단 한마디만 물었죠. 누가 그랬냐? 시어머니요. 대체 이유가 뭔데?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고요. 회사 일 때문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딸을 지극히 아끼는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알았다. 내일 사무실로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았죠.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같은 날 오전 10시, 준호가 다니는 중견 제조업체 대성산업의 총무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성산업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서울지검 조사이과입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총무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찰? 왜 갑자기 검찰에서?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는 영업부로 연결되었고 몇 분 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서울지검 조사이과 김민수 검사입니다. 귀사에서 진행 중인 하청업체 계약건 관련해서 자료 협조 부탁드리려고요. 네. 하청업체 계약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긴 했지만 왜 검찰이 갑자기 관심을 갖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네. 최근 부정 입찰 의혹이 제기돼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3시쯤 지청으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부정입찰, 우리 회사에? 잠시 후 상사인 김 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지금 무슨 일이야? 검찰에서 전화 왔다며? 네. 부장님, 하청업체 계약건으로 자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뭐, 갑자기 왜? 부장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야, 박 과장한테 검찰 연락 왔대. 진짜? 무슨 일인데? 몰라, 하청업체 뭐 어쩐다던데. 준호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어제 지영이 나가고 오늘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오고. 설마 지영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검사가 아니라 로펌 변호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최말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어휴, 저런 버릇없는 년이 어딨어? 시어머니 말을 그따위로 듣고 집을 나가? 말수는 동네 슈퍼에 나가 아줌마들에게 어제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집안일은 안 하고 맨날 회사 일만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더니 집을 나가 버렸어요. 요즘 애들 버릇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아줌마들은 말순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통장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말순 씨, 그 며느리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집안요? 글쎄요. 뭐 평범한 집안 아니겠어요? 딸 하나 키운 거 보면. 아니, 제가 듣기론 통장 아줌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며느리 아버지가 검사래요. 그것도 부장검사. 뭐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장검사요? 네, 제가 구청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서울지검 부장검사래요. 이번에 차장검사 승진도 앞두고 있다던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줌마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죠. 아니, 그게 무슨...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죠. 부장검사, 검사 딸? 내가 검사 딸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저 잠깐 화장실. 말순은 서둘러 슈퍼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어젯밤 일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던 순간, 지영의 놀란 얼굴,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던 모습. 그때 그 애가 왜 대꾸도 안 했을까? 보통 며느리 같으면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영은 대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한 말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떻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준호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우리 큰일 났어요. 뭐가?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로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자료 협조하러 오후에 지청 가야 한대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 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하청업체 계약건으로 준호는 말을 이었지만 말순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지영이 아버지가 검사라며? 엄마, 혹시 지영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번호를 찾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한테 사과해야겠어요. 엄마 어제 일 너무 심했어요. 그래,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건드린 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청의 핵심 인물, 부장검사의 딸이었죠. 그날 저녁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지영의 번호만 바라봤죠.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죠. 동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사람들은 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 과장 때문에 회사가 검찰 조사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 처가 쪽이 검사래.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몰라, 근데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잖아. 준호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목요일 오후 3시 준호는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준호 씨, 앉아요. 팀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팀장님? 준호 씨 혹시 가족 중에 검사나 법조인 있어요? 네. 그게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죠. 내 처가 쪽이 조금 처가요? 어떤 쪽이죠? 장인어른이 검사십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죠. 그럼 서울지검 윤태석 부장검사가 장인어른이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팀장은 서류를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검찰에서 우리 회사 하청업체 계약건 전면 조사 들어갔어요. 담당 부서가 영업이팀 준호 씨 팀이에요. 그 저랑 무슨 상관이?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근데 준호 씨, 회사 입장에선 이게 문제예요. 검사 사위가 있는 부서를 검찰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말을 이었죠.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 났어요. 준호 씨, 당분간 회사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자택대기 처리할게요.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회사 분위기가 준호 씨 때문에 우리가 검찰 조사받는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알아요. 근데 오해든 진실이든 지금은 준호 씨가 회사에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팀장실을 나왔죠.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준호를 바라보지 않았죠. 준호는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8년 동안 다닌 회사.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 형, 힘내. 뒤에서 후배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죠. 회사 건물을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준호야, 오늘 일찍 왔네? 준호는 대답 없이 박스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니, 자택대기래요! 검찰이 우리 회사 조사한대요! 제가 담당하던 부서를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다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엄마가 지영이 머리채 잡은 거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그날 지영이가 친정해갔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설마 사돈댁이 일부러...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게 나도 그냥 내가 힘들어 보여서... 제가 힘든 건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지영이 때문이 아니에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위해서요?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집으로 돌아와 제발.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식탁은 며칠 전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죠.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몰라. 나도 정말 몰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등기우편 하나를 건넸죠.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준호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왼쪽 상단에 적힌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엄마 이거.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봉투를 보더니 주저앉았죠. 안 돼. 제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문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수사 협조 요청서. 박준호 귀하. 귀하께서는 대성산업하청업체 부정 입찰 의혹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이과. 준호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주워 읽었죠. 준호야, 이거 진짜야? 네, 진짜예요. 어떻게? 우리 어떡하면 좋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죠. 엄마, 저 장인어른한테 찾아가 볼게요. 장인어른이 화나 계실 텐데. 가면 어떡해?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지요. 준호는 재킷을 챙겼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팔을 잡았죠. 준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가서 사과할게. 엄마는 안 돼요.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엄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말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죠. 이미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머리채를 잡혔을 때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참고 있었구나. 그 애가 독하게 참고 있었던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아들이 검찰청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검찰청에 출석했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죠. 회사 일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수는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준호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신음소리만 들렸죠.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걷었죠. 말순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회사도 어머니도 아내도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영은 친정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막이 떠 있었죠. 대성산업 하청업체 부정 입찰 의혹, 검찰 전면 수사 착수. 화면엔 준호가 다니던 회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출입하고 있었죠. 지영은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윤태석은 옆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죠. 윤태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네, 아빠. 후회하지 않니? 질문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했죠. 후회하나? 시댁을 나온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모르겠어요, 아빠. 그래, 윤태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다시 들었죠.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저녁 무렵 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였죠.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 때문이래.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동정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죠. 윤태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지영은 말순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면서도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준호 씨,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지영은 대답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입술이 떨렸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잠시 마스크를 벗겨줬죠. 지영아,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소리도 안 질렀어.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약한 아이인 줄 알았어. 말순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영의 손을 향해 뻗었죠. 지영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 알았더라도 난 그래도 그랬을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지. 난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저 말순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죠. 간호사가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지영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죠. 지영도 말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손을 놓았습니다. 말순은 잠들어 있었지만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지영은 복도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지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결국 용서란 건 이렇게 늦게 오는 건가.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을
그날 밤 지영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호텔에 방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밤 심장이 차갑게 멈췄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고 지영은 복도 끝에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몇 명과 준호의 회사 동료 서너 명이 전부였죠. 사람들은 조문을 마치고 빠르게 떠났죠. 뒤에 남겨진 말이 들리지 않도록. 아들 며느리가 검사 딸이라며? 그래서 저렇게 된 거래. 쯧쯧. 며느리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준호는 빈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상주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도 함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조문객을 맞으며 묵묵히 절을 받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죠.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윤태석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빈소 앞에 서서 긴 절을 올렸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윤태석은 절을 마치고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쌌죠. 이제 됐다. 내가 참았으니 그걸로 됐다. 지영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 천천히. 윤태석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이 장례차에 실렸고 화장장으로 향했죠. 준호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준호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지영은 남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부모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모든 물건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앞치마, 거실의 뜨개질 도구, 침실의 낡은 이불. 준호는 서랍을 열며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내 펼쳤죠. 첫 페이지엔 젊은 말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이렇게 예뻤구나. 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말순의 사진이 있었죠.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를 지키려다 무너진 거야.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지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준호 씨, 밥 먹어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식탁. 말순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자리였죠. 지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죠. 준호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지영아,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했으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집이 셌어.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도 눈가가 붉어졌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완연했고 거리엔 벚꽃이 만개했죠. 지영은 검찰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지영은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지영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지영은 그 꽃잎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꽃잎이었습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후회를 더 오래 안고 사는 존재인가 봐요.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지영아, 지금 어디야? 검찰청 앞이에요. 거기서 뭐 해?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 내가 갈게.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네. 우리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아름답지만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지영은 정리된 시댁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팔리게 되었죠.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거실을 걸으며 지영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밥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죠.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 지영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죠. 엄마가 제일 아끼던 그릇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거래. 그래요? 응, 근데 예전에 살짝 깨졌는데 엄마가 그 뒤로도 계속 쓰셨어. 버리지 못하고. 지영은 그릇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금이 간 부분이 손에 느껴졌죠. 깨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처럼. 가져갈게요. 응? 이 그릇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지영은 그릇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불 꺼진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늦게 깨닫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다. 지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내려갔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에게 버려졌던 한 어머니,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된 반전 인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처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